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오디세우스를 이야기하고 제가 가다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를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먼저 오늘 좀 보충하고 오늘 얘기 순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시면서 하니까 마치 디너쇼 같은 분위기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하고 엘렉트라 이야기를 하고 이제 파이드라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지난번에 이걸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제가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빼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 남자 시니어와 주니어가 이제 정신적으로 한 팀이 돼서 사상적으로 교육적으로 서로 이끌어주고 교육을 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죠. 말하자면은 그 멘토와 멘티의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이끌어주고 이끌음을 받고 하는 그런 건데 이러한 제도를 파이도필리아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파이도필리아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파이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그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 그러니까 소년을 좋아하는 그런 취향. 그죠? 파이도필리아. 이런 파이도필리아는 이제 그 콤플렉스하고는 또 영역이 다르지만 보통 콤플렉스 얘기할 때 제가 이걸 좀 늘 같이 얘기하죠. 이 파이도필리아의 대표적인 그 사례를 들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는 그 소크라테스와 3대 제자 중에 하나인 알키비아데스를 이제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알키비아데스가 누구냐면은 그러니까 왜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를 꽃피웠던 페리클레스의 조카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자도 정상적으로 사랑했지만 남자도 사랑하는 양성애자로 역사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동성애자가 아니었었던가라고 이제 가끔 이게 말이 돌잖아요. 그게 아마 이 사람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그 대화 얘기가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의 향연에 많이 나와 있죠. 플라톤의 향연을 보면은 요 얘기 잠깐 하고 가죠. 그럼 여기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데 시인 아가톤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와 같이 동시대를 살았던 좀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인인데 디오니소스 경연 축제에 대해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술을 잔뜩 먹고 또 그 다음날 또 술을 잔뜩 먹는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모임에서 그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술만 먹지 말고 우리가 뭔가 좀 건설적이고 좀 좋은 얘기 할 게 없는가?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제안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모였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파이드로스, 아리스토데모스, 파우사니아스, 아리스토파네스, 에리시마코스, 소크라테스, 디오티마 이렇게 8명이 쭉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제 한마디씩 우리 그럼 신 에로스에 대해서 찬양해보자. 이제 이 얘기를 이 의사 출신의 에리시마코스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게 향연의 얘기인데 이 각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에로스에 대한 찬양을 다 하고 끝날 무렵쯤에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알키비아데스가 와서 소크라테스 옆에 앉아서 올려요? 알키비아데스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은 에로스에 대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 사람한테 많이 곤욕을 치렀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책에 나오는 대화 내용 보면은 나는 소크라테스 선생님한테 이제 고백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나의 연인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소크라테스 선생님 당신뿐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소크라테스는 나는 이제 자네를 그런 식으로 키우려고 한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잘 키워주려고 했다. 이렇게 하고 잘 달래고 말이죠.
소크라테스가 그 사형 선고를 받을 때 그 죄명이 두 가지였죠. 첫째, 신을 경멸한 죄. 둘째, 젊은이들 오도한 죄. 그게 바로 이 젊은이 알키비아데스 같은 사람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뭐 동성애를 잡더니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돌게 된 거죠. 또 파이도필리아 얘기하다가 어떻게 얘기가 멀리 나왔습니다. 그 재밌는 게 향연이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그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 그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에는 그 남자가 있었고 여자가 있었고 남녀 한 몸이었었다고 하는 얘기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세 가지 정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 그 이야기를 우리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우스가 여기를 잘라내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서로 찾으려고 한다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 향연에서 아리스토파네스라고 한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얘기가 나와요. 배꼽 맞추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배꼽을 이제 쫄라맨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배꼽을 가운데 이렇게 또 자른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아직까지 거기까지 간 게 아니죠. 그래서 요 얘기 그 파이도필리아라는 거 얘기 하나 빼먹어서 요거 해놨고 또 하나 빼먹은 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한 그 강의 주제가 저주, 비극, 그리고 고전 요거였죠. 요거 가지고 이제 마지막 45분 했는데 요 비극을 얘기할 적에 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어서 마저 하겠습니다. 그 오이디푸스의 삶은 저주적인 삶이었고 비극적인 삶이었죠. 우리는 누구도 이러한 운명을 원치 않아요.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그 인간의 위대함이란 바로 신이 던져진 이 운명을 극복해내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용한 게 오디세우스였어요.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모든 장군들은 전부 다 철수했는데 오디세우스만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중해 한 가운데 있는 섬 오디기의 섬에서 칼립소가 7년 동안 붙잡고 있었죠. 그래서 나는 이제 내 고향 이타카로 가서 사랑하는 아내 페넬로페를 보고 싶다라고 하니까 칼립소가 극구 말리죠. 진짜 안 돼. 이번에 가면은 포세이돈이 진짜 바닷속으로 빨아지고 널 죽일 거다라고 하니까 오디세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울과 전쟁터에서 수많은 고생을 했고 고초를 겪었어. 그러니 이번 고난이 추가될 테면 되라지요. 이렇게 하면서 또 떠나죠. 네. 누구도 나는 이런 운명 파도치는 너울 전쟁터 같은 삶을 원하진 않았지만 신이 그 운명을 던져주면 나는 그걸 견뎌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걸 하면서 아모르 파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아모르 파티 얘기했고 프리드리히 니체 얘기를 했었죠. 1882년에 진화론자 찰스 다윈이 죽었을 때 그 즐거운 지식이라고 하는 책이 출판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래서 나왔죠. 신이 죽은 이 허무한 시대에 우리는 삶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 삶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How to live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매일같이 반복된 이 삶이 진짜 삶이냐? 그래, 그게 삶이라고 긍정해라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또한 아모르 파티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나를 더 얘기를 하고서 이제 좀 마감하고 고전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좀 빼먹은 게 뭐냐면 사실 책을 한 권 좀 선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그 인간의 위대함을 그리고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그리스인들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한 몫에 알고 있을 수 있다는 소설책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하는 거. 그리스인 졸바. 예, 맞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는 거라고는 그리스 신화하고 알량한 그 고전 몇 개하고 졸업학분이 몰라요. 뭐 그리스 뭐 소설 제가 뭘 알겠는데 보통 그리스인들의 그 생각을 빨리 알 수 있으려면은 그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어보라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원제목은 이건 아니에요. 원제목은 알렉시스 조르바의 삶과 모험이에요. 이 사람의
삶이 거의 모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 강의를 하는데 이 책을 안 읽어봤다면 읽어보자라는 취지에서 책 좀 소개해주고 싶어서 했어야 되는데 이 말을 빼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인 조르바 꼭 한번 읽어봅시다. 네. 자, 이제 그러면은 오늘 원래 예정됐던 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선생님이 계셔서 좀 떨립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3대 컴플렉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 질문이 있는데. 네. 이게 또 질문까지. 사이도필리아도 왜 중요해? 그리스 제가 얘기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죠. 보통 정신적인 얘기지 컴플렉스 3대 컴플렉스가 나왔고 컴플렉스는 아니지만 보통 그거 얘기할 때 제가 파이도필리아로 한번 좀 해주고 그런 게 있어서 또 빼먹은 게 있네요. 우리가 보통 페도필리아라고 하는 거 있었죠. 왜? 페도필리아. 소아에 대한 그 성적 집착. 이게 파이도필리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 그 파이드라 컴플렉스 하면서 제가 꼭 한번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지 그리스 신화하고는 그리고 파이도필리아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꺼낸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컴플렉스에 대한 게 얘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컴플렉스와 연이 다 있는 고대 그리스 작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얘기할 때 저희는 지난번에 그 테바의 트릴로지를 이제 그러니까 테바의 3부작 오이디푸스의 콜로노스, 안티고네 이 세 작품을 가지고 작품 위주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오늘 엘렉트라 컴플렉스 얘기할 때는 좀 그 강의 양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은 작품 위주로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줄 강의제로 첫 번째 줄을 봅시다. 첫 번째 줄은 3대 비극 시인의 노래라고 되어 있죠. 3대 비극 시인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썼냐면 엘렉트라는 그 3대 비극 시인 모두가 다 공이 취급했던 작품이에요.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모두가 다 했던 거죠. 이 사람은 그 오레스테이아 3부작에서 엘렉트라를 취급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각각 단독 작품이 있어요. 엘렉트라가. 근데 이제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약간씩 묘사만 다르요. 이를테면은 여기에서는 그 엘렉트라가 자기 엄마와 엄마의 정부를 죽이는 데 있어서 자기 남자 동생을 이용했고 에우리피데스 같은 경우에는 남자 동생 오레스테스가 정부를 죽이고 엘렉트라 자기가 직접 엄마를 죽여요. 약간은 그런 묘사만 있지 전체적으로 같은 이야기라서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엘렉트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적에는 좀 이 작품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좀 다른 거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엘렉트라는 아가멤논의 딸이에요. 아가멤논 이야기는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빼놓고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트로이 전쟁을 그럼 왜 났는가를 거꾸로 이제 얘기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중해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이것이 트로이 전쟁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진짜 여자 한 명 때문에 전쟁이 났는가 이걸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가멤논이 귀환했을 때 이제 아내와 정부가 에게 이제 피살을 당한 거죠. 그것을 알고 있는 딸 엘렉트라가 남자 동생을 이제 시켜서 부모 엄마와 그 정부를 죽인다고 하는 그 비극적인 얘기를 이끌어 나갈 때요. 지난번에 작품 위주로 했지만 오늘은 어찌 보면은 지중해의 역사 그 다음에 팩트와 신화가 같이 공존하는 트로이 전쟁 이야기 중심으로 얘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가멤논 가문의 비극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괜찮아요? 잘 되는데 지중해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 역사적 배경에서 우리는 이제 보통 그 에게 문명을 빼낼 수가 없죠. 에게 문명 하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트로이 문명이 있을 테고 BC 한 4,000년으로 올라간다고 하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크레타 문명 BC 한 2,500년. 그 다음에 대륙에 있었던 그 미케나이 문명 BC 한 1,600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요. 그 고대 그리스에서는 오래전부터 엑스 오리엔테 룩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아, 빛은 동방으로부터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스 본토에 들어오는 모든 문명은 그 하나의 채널로 통일됐던 거죠. 이거는 동양이 아니라 동방이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 들어오는 이 채널을 하나의 방향으로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트라는 동방이라고 하는 개념이 서인 거죠. 이집트에서 들어온 문명이 크레타를 통해서, 크레타 섬을 통해서, 크레타가 이제 저 아래 여기쯤 있죠. 크레타 섬이 여기 있고 밑에 이집트가 있으니까 크레타 섬을 통해서 크레타에서 문명을 일으켰고 이 크레타의 문명이 대륙 본토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본토에서 더 힘이 커져가지고 BC 1600년경에 크레타 섬을 공략해서 여기 크레타 문명이 멸망하죠. 그리고 BC 1600년부터 1200년까지 이제 그 미케네 문명이 용성하다가 1200년대에 이 북쪽에 있는 도리아인들한테 멸망하는 거죠. 도리아 문명이 철기문화를 가지고 미케네 문명도 멸망해서 BC 1600년부터 1200년도 사이에는 그리스 문자로 나타내진 게 하나도 나타나는 게 없어요. 이걸 그리스 문화의 다크 에이지, 암흑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600부터 800년까지 미케네 문명이 멸망하고 나서 800년까지 이제 400년간 다크 에이지가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뜬금없이 이제 한 50년 후쯤 750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이제 나온 거죠. 인류 최초로 나온 작품이 최고의 작품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인데, 자, 우리 보면은 이 트로이 문명, 에게 문명에서 우리가 꼭 빼놓을 수 없는, 꼭 해야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포에니키아입니다. 포에니키아. 이게 보면은 이제 이쪽에 터키 끝이고 이쪽에 보면 이제 이집트, 그 외에 이스라엘 외에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레바논. 이스라엘 외에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의 그 옛날에 포에니키아예요. 여기 지도를 대충 대략적으로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나톨리아 반도 터키가 이렇게 있고 이 밑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제 이스라엘 있고 레바논이 있고 여기 지금 시리아가 있죠. 요 레바논이 예전에 이제 포에니키아라고 하는 거예요. 포에니키아인데 이 포에니키아라는 말 뜻은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 그 자색 염료, 보라색 염료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래요. 이렇게 하는데 예전부터 이게 시피플이라 해가지고 그리스가 지중해를 장악하기 이전부터 포에니키아 사람들이 지중해를 잡았어요. 그래서 카르타고를 건설하고 카르타고에서 뭐 그 카르타고에 있는 한 집안이 나중에 뭐 이렇게 이탈리아 로마를 쳐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세운 게 바로 페니키아죠.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페니키아에서 꼭 하고 싶었던 요 이제 신화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뭐냐면 페니키아의 공주 에오로페와 그 오빠 카드모스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한 거죠. 페니키아에 있는 왕자 카드모스와 에오로페가 이제 그 그리스로 들어오는데 그 에오로페가 황소를 또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걸 알고 제우스가 황소로 변해가지고 물가에 싹 나타났더니 에오로페가 등 뒤에 폴짝 뛰어 올라가지고 지중해를 막 넘어서 이 크레타 섬에 도착해서 여기서 미노스 왕을 낳은 거예요. 미노스 왕. 이 미노스 왕의 아들이 미노타우로스라고 하는 그 괴물이 있죠. 그림에 보면 그 괴물이 바로 그 미노타우로스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에오로페한테 카드모스한테 동생 에오로페가 없어졌으니 찾아봐라.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카드모스가 찾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걸 지난번에 어떤 얘기했어요. 그리고 에우로페는 제우스와 함께 온 유럽을 떠돌아다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유럽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다고 했죠. 근데 카드모스가 이제 이 떠돌아다니는 에우로페를 찾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카드모스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자 이제 지도상에 여기 지도상에 여기가 요쯤 되는 거에 이제 테베가 있죠. 테베 여기에 경첩해서 그리스 최초로 폴리스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아테네나 스파르타보다 훨씬 이전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폴리스가 테베입니다. 이 카드모스가 이쪽 포에니키아에서 이렇게 들어올 적에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페니키아 문자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페니키아 문자가 이제 22자로 되어 있는데 이 페니키아 문자가 테베에서 온 유럽으로 퍼져서 오늘날 유럽어가 된 것이죠. 이 글자를 가지고 작품을 쓴 최초의 작품이 바로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이오니아의 방언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럼 이제 이오니아가 어디냐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죠. 이오니아의 방언인데 그 고대 그리스에서는 지금 여기는 터키 땅입니다. 터키 땅인데 이 터키 땅의 서안을 대개 이오니아라고 하는데 좀 정확히 얘기하면은 여기 이제 키오스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키오스 섬이 있고 스미르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요 정도에서 할리카르나소스가 있는 요 동지 여기 정도까지를 이오니아 지방이라고 했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리스의 식민 지역이죠. 그래서 호메로스가 혹시 요 키오스나 스미르나라고 하는 요 도시에서 태어난 게 아닌가 추정할 뿐이에요. 식민지 도시를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여기 에페소스죠. 에페소스가 있고 밀레투스가 있고 이제 할리카르나소스가 있죠. 밀레토스가 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소크라테스가 태어나기 전에 최초의 자연법 철학자라고 하는 탈레스가 태어난 데가 바로 여기죠. 밀레투스. 그 다음에 뭐 할리카르나소스는 그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투스가 태어난 데가 바로 여기예요. 헤로도투스를 역사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죠? 역사의 아버지라고 그 헤로도투스를 정의한 사람이 키케로예요. 여기서 태어났고 이제 제가 이제 에페소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제 이오니아 지방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 에페소스는 이 이오니아 지방 중에서도 최고의 성지로 좀 알려져 있죠. 그리스가 최초로 개척한 식민지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상업도시가 발전돼 있고, 그래서 나중에 고대 로마로 넘어가도 이 동방의 식민지 개척하는 교두보 역할을 한 게 바로 에페소스예요. 그 성모 마리아께서 마지막 생애를 보내신 게 에페소스죠. 네, 에페소스예요. 그래서 이오니아 지방에서 최고의 성지 순례지가 있는 게 에페소스죠. 우리가 보통 왜 성경에서 에페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페소서가 이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감옥에서 에페소에 있는 형제들에게 쓴 편지. 우리 에페소서가 있죠. 여기 보면 고린도가 여기 있죠. 고린도 전서 후서하는 거 여기가 있고 뭐 필립보서, 데살로니케 이런데 이렇게 전부 다 그 지중해 언어를 띄고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지정학적으로도 위치가 아주 좋은 위치에 어느 도시가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 도시 이름은 일리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리움이라는 도시인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는 우리가 아는 거는 이 도시가 바로 이제 그 트로이가 되는 거죠. 트로이의 옛 이름입니다. 이만큼만 지우겠습니다. 이때 이제 얘기할 게 그 이제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출연합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플라톤보다 10년 먼저 태어났으니까 대충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의 이제 정벌론 거기에 하단부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라고 하는 데는 크게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발칸반도 밑쪽에 이쪽 그 그리스 본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양 6,000개가 넘는 해양 문화하고 이오니아 식민지 이렇게 세 군데의 섹션으로 이어졌는데 그리스 본토는 사실 먹을 게 나오지 않죠. 자갈뿐이 없는 뭐죠? 바위와 자갈뿐이 없는 데라 보통 포도와 올리브 외에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러죠. 그리스라는 나라는 그 올리브 이런 걸 좀 2차 산업으로 가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나 주변 국가에 수출을 해서 거기서 가공한대. 그러니까 그리스는 1차 산업이 아직도 계속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기 위해서 빵을 먹기 위해서는 밀이 있어야 되는데 밀이 나는 데가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크게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오쿠세이노스라고 하는 요거 이제 흑해 연안하고 이집트하고 시칠리아 이 세 군데에서 이제 밀이 나는데 어떻게든지 이 여기가 이제 다르다니엘스 해협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여기 60km. 요 해협을 확보해야 되겠는데 그 자리에 트로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트로이가 얘기를 넘어가려고 지금 그걸 끌어낸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사실 지금 이게 6세기경에는 페르시아가 여기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페르시아를 치자 우리 그리스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를 치자는 얘기는 페르시아 전체가 아니라 이 흑해 지방을 좀 차지하기 위한 거예요. 흑해 지하고 이 아나톨리아 반도 이오니아 우리 잊어버린 이오니아 이 땅을 좀 차지해서 미리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우리가 페르시아를 치자라고 주장한 그리스 사람이죠. 이소크라테스.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바로 트로이 전쟁으로 얘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요 자리에 보면 현재 이제 갈리폴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갈리폴리라고 하는데 제1차 세계대전 때 격전지죠. 오늘의 이야기를 해서 옛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동맹 국가가 있고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국가가 있죠. 이렇게 해서 독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부전선에서 오랫동안 이제 대치하고 있었죠. 양쪽 군인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군인들이 참호를 파고 한동안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진 데가 있었어요. 그 왜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있죠. 그 왜 소설 서부전선 이상 없다. 누가 그 레마르크가 쓴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이제 요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죠. 이렇게 교착 상태에 있다 보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러시아와 내통하기 위해서 이 다르다넬스 해협을 갖다 지중해를 끼고 다르다넬스 해협으로서 러시아와 내통을 하려고 했던 계획을 짠 거예요. 그 계획을 땄던 연합군 참모가 처칠, 그 다음에 터키는 이제 카말 장군이라고 하는데 막상 이 다르다넬스 해협을 뚫고 들어가려고 해보니까 터키가 오스만 투르크거든요. 오스만 투르크가 갈리폴리 중심으로 여기 딱 막는 거였어요. 그래서 독일, 오스트리아와 손을 잡은 상태였어요. 결국 여기 전투로 들어갈 때는 이제 안작이라 그래가지고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연합군하고 같이 네 나라가 여기 쳐들어갔는데 여기서 한 4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의 죽거나 그랬죠. 이걸 뚫지 못하고 이 갈리폴리라고 하는 데가 우리나라 그 남한산상하고 똑같아요. 이 자리에 쓰면은 양쪽에 10km가 다 훤히 들어가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이 지역을 뚫어야만 러시아는 지중해로 올 수가 있었던 거고 러시아가 손잡기 위해서 여기를 뚫어야만 되는데 터키가 여기 딱 막고 있었던 거죠. 이 전쟁에서 그 연합군이 실패해서 처치된 건 좌천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나중에 수상이 됐지만 그리고 카말 장군은 터키 공화국이 돼서 초대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트로이에서 20km 북쪽 이쪽에 보면은 그 차나칼레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차나칼레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도시 여기에서 지금 그 세계에서 제일 긴 현수교를 지금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나칼레라는 데가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여기 보면은 보르포로스 해협 이 위쪽에 또 있는데 거기엔 다리가 2개 있긴 해요.
근데 이쪽에 너무 머니까 여기서 다리를 하나 놓는 거죠. 이 현수교가 완성되면 세계에서 제일 긴 거예요. 이게 3.6km고 골든 게이트가 1.8km입니다. 이 다리를 놓는 일을 누가 하냐면 우리나라 SK건설하고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통로에 이 중요한 해협에 정확하게 맨 끄트머리에 트로이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트로이는 이 흑해에서 오는 밀을 왔다 갔다 하는 밀을 그냥 내 지나가세요라고 했겠냐는 거죠. 밀 10가마가 지나면 한 가마는 좀 내라고 하지 않았겠냐고 하는 거죠. 그리스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트로이가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요거를 좀 어떻게 한 번은 밟아줘야 되는데 이제 명분이 없었던 거죠. 명분이 없으니까 명분이 오기만 할 기다렸는데 이제 명분이 떨어진 거죠. 그 명분이 뭐냐면은 이 그리스가 이제 진짜 그 고대 그리스로 가는 겁니다. 1300년 전, BC 1300년으로 올라가 그리스가 이 트로이를 좀 밟아줘야 되는데 명분이 없다 이거. 어떻게 밟으냐. 트로이의 왕자가 그리스와 이제 좀 화친 조약을 맺는다는 명분을 띠고 스파르타에 왔죠. 스파르타에 왔다가 예쁜 여자 헬레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를 잡아가는 것이 유일한 명분이 된 거죠. 우리 대그리스, 대스파르타에 헬레나를 잡아갔다는 얘기가 온 그리스에 퍼지니까 이제 이것이 드디어 전쟁의 명분을 준 것이죠. 이제 오늘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얘기고 이제 트로이 전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첫 줄 전쟁의 명분을 가져온 페리스 한번 보겠어요. 자, 이제 트로이 쪽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로이의 마지막 왕자 프리아모스가 있습니다. 프리아모스가 있고 헤카베 그 왕비겠죠. 이 사이에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이제 헥토르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헥토르. 그 다음에 둘째 아들 파리스. 그 다음에 이제 딸 카산드라가 있죠. 카산드라라고도 하고 알렉산드라라고도 해요. 알렉산드라라고도 하죠. 주요 인물만 얘기한 겁니다. 엄마 헤카베가 아들 파리스를 임신했을 때 그 태몽이 중요해요. 아들을 탁 낳는데 몸속에서 아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횃불이 나온 거예요. 횃불, 토치. 횃불이 뚝 떨어지더니 걷잡을 수 없이 불이 막 나더니 일리온 도성을 불바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헤카베가 이게 불길하다. 이 아이는 키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이다산이라고 있어요. 이다산이 트로이에서 한 50km, 40km 떨어진 데 여기 이다산이라고 있어요. 이다산에 갔다가 버리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현재 양치기가 데려다가 양치는 목동으로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거 참 재밌죠? 여기에서는 그 엘렉트라 이야기에서는 어머니 헤카베가 페리스를 이다산이라는 데 갖다 버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오이디푸스에서는 어떻게 되죠? 그 라이오스 왕과 이오카스테 사에서 태어난 라이오스 이 두 사람이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죠. 그래서 신탁을 받아보니 너희들 중에 태어나는 아들이 자라서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와 결혼하는 무시무시한 신탁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아버지 라이오스는 오이디푸스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다리를 꽁꽁 묶어가지고 목동한테 시켜서 그 옆에 있는 키타이론산이라고 하는 데다 내다버리게 했어요. 그거 하고 또 이 오이디푸스 쪽에서는 이 아들의 운명이 키타이론산 가서 여기에서 살게 됨으로 인해서 여기서 죽이고 여기서 죽였으면 아무런 일도 안 나죠. 그러면 아버지를 죽이는 일도 없고 엄마와 결혼한 일도 없고 트로이가 멸망하는 일도 없지만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쪽에서는 오이디푸스가 이제 키타이론산에 버려지고 엘렉트라 쪽에서는 파리스가 이다산에 버려지는 상태에서부터 얘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참 작가들의 기세가 돋보여요. 그 1년 도성이 이제 불타는 거죠. 1년 도성이 뭐죠?
오디세우스의 노래 오디세이아. 그렇죠? 이거는 일리오스의 노래 일리아스예요. 일리오스의 노래. 그럼 일리오스가 뭐죠? 일리온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일리온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일리오스의 노래 일리아스. 그래서 그 일리아스 보면 일리온 도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일리온 도성의 불타는 꿈에서 헤카베가 아버지 프리아모스와 함께 이제 파리스를 목동으로 좀 저쪽 이다산에다 지금 넣어둔 상태예요. 이제 여기는 트로이 쪽의 상황이고 이제 스파르타 쪽의 상황을 봐야 되겠죠. 지금 파리스는 부모에게 버려져서 이다산에서 목동 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스파르타 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봐야 돼요. 이제 아킬레우스가 나와야 되겠죠. 이쪽에서는 주인공이 나와야 되니까. 아킬레우스의 아버지 펠레우스와 어머니 테티스. 테티스는 스펠링을 주셔야 돼요. 비슷한 이름이 많아가지고 신과 인간이 결혼해서 인간 아킬레우스가 나왔죠. 보통 신과 인간이 결혼하면 다 인간이에요. 99%. 근데 한 번만 예외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제우스와 누가 결혼해서 디오니소스가 나왔죠. 누구죠? 세멜레. 신과 인간이 결혼해서 나온 아들 중에서 자식 중에서 유일하게 신이 된 사람은 디오니소스뿐이 없어요. 나머지 다 신과 인간이 결혼하면 다 인간이죠. 이제 아킬레우스가 태어나는 것이다. 이제 이 결혼식장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다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신과 인간이 결혼을 하는데 이제 온갖 신들을 다 불러다 모았지만 우리가 초대할 수 없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누구죠? 이건 다 알고 있죠? 우리가 결혼식장에 브라의 여신은 초대할 수가 없잖아요. 브라의 여신 에리스는 초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로마 신화에서는 디스코르디아의 어원이 되는 거죠. 디스코르디아가 이런 사람을 결혼식장에 초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브라의 신 에리스는 식이 다 끝나고 났을 때 그때 와서 이제 그 유명한 이거 알죠? 황금사가 이야기. 브라의 여신 에리스는 그래 알았습니다 하고 황금사가 하나를 딱 놔두고 왔는데 여기 깨알 같은 글씨가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됐냐면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 라고 하는 이제 그 글자가 써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다 알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결혼식장에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이 여자들이 서로 이건 내 거라고 하지만 이제 다 떨어져 나가고 빅3가 남죠. 그 빅3가 누구냐면 제우스의 아내 헤라, 그 다음에 전쟁의 여신 아테나이, 그 다음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있죠. 이 아프로디테 3명이 남아서 이 황금사과가 서로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그럼 제우스 신 중에 신 제우스한테 가서 판정을 하자. 그래서 셋이서 사과를 들고 제우스한테 갔더니 제우스가 이거 말 잘못하면 한 명한테는 좋겠지만 나머지 2명한테는 뭐 이렇게 혼쭐 날 일 없잖아요. 그래서 제우스가 이제 싹 피해가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런 건 잘 못하고 저 이다산에서 목동을 하고 있는 파리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그 친구한테 가서 누가 제일 예쁜지 우열을 한번 가려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건데 그래서 헤라와 아테나와 아프로디테가 사과 하나를 들고 삐쭉삐쭉 여기서 바다를 건너서 이제 이다산까지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서로 자기가 제일 미인으로 뽑아달라고 이제 온 거죠. 컴피티션 하는 건데 헤라가 이제 먼저 얘기죠. 이 총각. 만일에 그대가 나를 가장 아름다운 미인으로 뽑아준다면 나는 그대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를 주겠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테나이는 전쟁의 여신이잖아요. 모든 전쟁에서 널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2가지 설이 있어요. 전쟁의 신이기도 하지만 지혜의 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쟁에서 항상 이기게 해줬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훌륭한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는 이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이제 아프로디테. 나는 뭐 별거 없고 나를 뽑아주면 너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한 명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동 생활하고 있던 파리스 왕자가 지금은 목동이죠. 파리스가 3명 다 이뻐요. 똑같이 다 이쁜데 한 가지만 달라요.
뭐냐면 다 이쁘지만 이 사람은 뭐라 그랬지 그때? 앞으로 봐도 이쁘고 뒤로 봐도 이뻐요. 그래서 아프로디테. 이 아프로디테를 당신이 제일 이뻐 하고서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프로디테가 당첨이 돼서 아프로디테가 이제 그림 봅시다. 맞아. 그림도 좀 봐가면서 제가 얘기하면 그 그림 보면은 이제 가운데 그림이 되죠. 가운데 그림이. 네, 가운데 그림이 그 아프로디테인데 이 그림이 작아서 그런데 잘 보면은 그 오른쪽 여자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분이 그 밑에 보면 공작이 있어요. 공작. 피커. 그 분이 공작이 있으면 그분이 헤라예요. 헤라의 새가 바로 공작이거든요. 그 다음에 맨 왼쪽에 보면 그 가운데 허리쯤에 동그란 방패가 있죠. 이게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어진 그 방패란 말이에요. 무적 방패. 모든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방패. 그러니까 그분이 전쟁의 신 아테나이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운데 있는 분, 봐요. 뒤로 봐도 이쁘죠. 예. 그분이 바로 아프로디테예요. 그 사람이 사과를 하나 들고 있어요. 그림이 좀 작죠. 그래서 이제부터 전쟁의 시작이 이제 되는 거죠. 신들조차도 팀이 갈라져요. 재밌는 게 아프로디테는 트로이 편이 되는 거예요. 이때서부터. 다른 신들은 다 그리스 편이 되는 거죠.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요 아프로디테만이 아니라 요건 얘기할 필요가 있죠. 이 얘기하면은 다 이제 그리스고 트로이 편의 신이 몇 명 나와. 일리아스에 보면 이제 일단 아프로디테가 있죠. 아프로디테가 있고 그다음에 아폴론과 쌍둥이 남매 아르테미스. 그다음에 이 둘을 낳은 엄마 레토. 그죠? 그다음에 전쟁의 신 아레스. 헤파이스토스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크산티페. 아닌데. 크산티페는 아닌데. 크산토스. 죄송합니다. 크산토스.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크산티페예요. 크산티페는 소크라테스의 부인이고 크산토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크산토스까지 해서 6명은 트로이 신이고 나머지 이제 그리스 신들이. 그 신들이 이제 서로 편이 갈라져가지고 신들끼리 싸우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자, 여기까지 이제 배경 설명이 됐고, 이제 전쟁이 한참 무르익어 가고 있어요. 이러가는데, 자,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스파르타의 왕 틴다레오스 왕 얘기가 또 나와요. 자, 이제 스파르타의 왕 틴다레오스가 있는데, 이 사람 다음이 이제 그 메넬라우스 왕이 나오는 거예요. 틴다레오스와 레다 레다 사이에는 이제 딸 둘이 있어요. 예쁜 딸. 클리타임, 네스트라하고 이제 헬레네가 있는 거죠. 클리타임 네스트라라고도 하고 메스트라라고도 해요. 보면 틴다레오스 왕하고 레다 사이에는 클리타임 네스트라와 헬레나 둘이 있는데 요 딸이 문제인 거예요. 헬레네가 그냥 이쁘면 괜찮은데 너무 이쁘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장군과 총각들과 왕자들이 와서 내 여자니까 내가 달라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실제로 그 총각들끼리 싸우다가 죽는 경우도 벌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여자 내가 먼저 찜했는데 네가 왜 와서 껄떡대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진짜끼리 자기네끼리 죽는 이야기도 나와요. 틴다레오스는 이 헬레네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누군가하고 시집을 보내야서 짝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그리스폴리스 또 다른 사람들이 그냥 놔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게 걱정이에요. 너무 이쁘면 안 돼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 차에 이 걱정을 풀어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리스 장군 중에 최고의 꾀돌이 누구죠? 오디세우스가 이걸 해결해줘요. 오디세우스가 이걸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좋은 묘책이겠다. 그래서 이제 폴리스에서 온 모든 그 장군들이 다 모여있는 데서 자, 그럼 우리 하나의 약속을 하자. 하는데 뭐냐면은 헬레나가 누구랑 결혼을 하든 누구와 짝을 누구를 선택하든 나머지 사람들은 헬레네의 남편을 위해서
유고시 충성을 다하기로 한다 라고 하는 서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될 줄 알고 다 이제 좋다 한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다 좋다 했는데 결국 헬레네가 선택한 사람은 이제 메넬라우스죠. 메넬라우스 선택해서 한 거죠. 그러면 오디세우스 아무것도 없느냐? 그게 아니죠. 틴다레우스가 이 문제를 해결해준 공로로 자기 조카인 페넬로페를 소개시켜준 거예요. 페넬로페. 그러니까 헬레네, 클리타임네스트라, 펠레노페는 사촌지간이에요. 이러한 걱정을 해결해 준 거로. 이러한 서약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헬레네가 없어졌을 때 그리스의 모든 폴리스에서 빠른 시간 내에 모였던 게 바로 이 서약에 근거하는 거예요. 자, 그건 다시 좀 이따 얘기하고 또 다른 이설이 하나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제우스와 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많이 나와요. 이 두 딸이 제우스와 레다 사이에서 난 아이라는 경우도 있고 틴다레우스에서 나온 얘기라는 것도 있어요. 그림을 보세요. 거기 이제 6번째 그림 보면 바로 그거예요. 이 레다라고 하는 부인이 백조를 굉장히 좋아해요. 레다라는 부인이 백조를 좋아해가지고 제우스는 또 그런 걸 알면 여성의 심리를 그냥 꼭 이용하죠. 이번에는 백조로 또 변했어요. 백조로 변해가지고 레다 옆에 서서 거기 보면 아이가 둘이 있을 거예요. 계란 껍데기 같은 거 깨진 게 있고. 예, 백조니까 레다와 백조 사이에서 이제 알이 하나 나왔는데 알 하나에서 둘이 나온 거죠. 클리타임네스트라, 헬레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가멤논이 부인되고 여기는 메넬라우스의 부인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사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자바시장 가는 그죠, 형님? 많이 있죠 이런 거 이제 옷 티셔츠 앞에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짝져진 것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오고 또 하나 설이 있어요. 이 얘기 또 좀 추잡한 얘기인데 아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설은 뭐냐 이 얘기도 안 해요. 틴다레우스가 레다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했는데 임신한 상태에서 제우스가 또 어느 날 몸내에 잠자고 또 도망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클리타임네스트라는 틴다레우스 인간의 딸이고 헬레네는 제우스의 딸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참 이런 얘기 잘 만드나 봐요. 그래서 이제 헬레네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헬레네가 다 했고 이러한 서약을 근거로 해서 이제 모든 폴리스 사람들이 헬레네가 이제 파리스와 함께 트로이를 도망갔을 때 이 얘기가 다릅니다. 그리스 쪽에서는 파리스가 와서 헬레네를 잡아갔다고 얘기하고 잡아갈 때 그냥 간 거 아니에요. 보물도 많이 가져가죠. 잔뜩 가져가고 트로이 쪽에서는 또 반대예요. 니네 헬레네가 방정맞고 해가지고 파리스 왕자 보고 파리스가 원래 간 목적은 정식 의문이 있어요. 스파르타에 가서 이제 협정을 맺는 어떤 조약을 가지고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자리를 남편 메넬라우스가 없는 걸 알고서 간 거죠. 그리고 흑심은 품고 갔지만 대외적으로는 비즈니스를 간 거예요. 그런데 니네 그 헬레네가 비즈니스를 간 우리 트로이 왕자를 보고 반해서 따라온 것이 잡아온 게 아니다. 이제 서로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나야 되겠죠. 항상 입장이 다르죠. 자, 이제 출정을 거부한 장군이라는 게 뭔 얘기냐면 자, 이제 그래서 분위기가 돼서 이제 트로이를 쳐들어가겠다고 막 여기저기서 이제 하는데 헬레네가 없어져서 이제 우리 쳐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정작 중요한 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작 두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가 오디세우스예요. 자, 이 사람은 트로이 전쟁에서 협력한 공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을 나갈 땐 징집 기피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은 이때가 신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텔레마르코스가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그런 신혼이었어요. 그래서 트로이 전쟁 나가서 다 같이 하자고 했지만 난 신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빠져서 안 나고 있으니까 그 총사령관인 이제 아가멤논이 이제 사촌인 팔라메데스를 이제 시켜서 이상하다. 오디세우스가 왜 안 오는지 알아봐라. 해서 사촌을 갖다 이제 보냈어요. 오디세우한테 보내가지고 가보니까 오디세우스가 이제 미친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밭을 갈면서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뭐를 뿌리죠? 하얀 굵은 소금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나는 미쳤다 이거예요. 나를 누가 군대에 들어가겠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트로이 전쟁에 안 나갈 약을 꾀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장군 중에 이 오디세우스는 맹장이나 용장은 아니지만 그 이제 지장이죠. 지략가로 이제 하지만 바로 두 번째 이 팔라메데스라는 사람도 지략 그 머리 쓰는 데는 또 오디세우스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이제 미친 척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깨트려 버리죠. 오디세우스가 이제 밭을 갈고 있는데 아들 텔레마르코스 아들을 그 앞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네가 미친놈이 되면 밟고 지나갈 거고, 그죠? 아니려면 이제 안 할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밭을 갈고 있는 그 앞을 쭉 가는데 아들을 탁 놓으니 오디세우스도 자기 아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이지 못해 그냥 거기서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이제 이게 밝혀졌고 이제 전쟁에 참가하는 걸로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군대 갈 적에 자기 아들을 자기 친구한테 맡기고 봐요. 그 친구의 이름이 누구냐? 그게 바로 멘토예요. 멘토. 네. 멘토. 멘토한테 맡기고 내 아들 잘 부탁한다 하고 갔죠. 정신적인 지조 멘토한테 맡기고 오디세우스가 이제 군대 가는데 요 팔라멘데스 그냥 안 놔두죠. 트로이 전쟁이 터졌을 때 이제 한창 전쟁 중에 팔라멘데스가 이제 가냥 안 되겠다고 이제 마음 먹고 그냥 흑심 품고 있죠. 트로이하고 내통했다는 두 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팔라멘데스를 죽여버리고 막 오디세우스가. 오디세우스는 전쟁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가 누구냐면 아킬레우스. 참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이 다 빠진 거예요. 자, 이제 아킬레우스는 또 왜 빠졌느냐? 아킬레우스는 태어날 때 그런 운명을 받았대요. 이 사람은 전쟁터 나가면은 필멸할 사람이라 반드시 죽는다고. 전쟁터 나가서 안 죽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어쨌든간 아킬레우스가 태어날 때 이미 이 사람은 전쟁터 나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전쟁 났을 때 이제 이 사람도 오디세우스처럼 기피한 거예요. 어디에 가 있냐면 이제 어느 성에 깊이 들어가가지고는 궁녀들하고 같이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궁녀들하고 같이 숨어가지고는 있는데 이번에는 오디세우스가 역할을 합니다. 찾아내는 역할을. 이제 궁에 어느 그 아킬레우스가 숨어있던 그 궁에 들어가 보니 여자들이 잔뜩 있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아킬레우스를 본 적이 없는 거로 나와요. 일리아스에서. 그래서 그 아킬레우스가 그 오디세우스가 이제 박물 장소로 변해요. 박물 장소로 변해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놀이개, 뭐 머리핀, 뭐 브로치 같은 거, 뭐 가위 뭐 잔뜩 준비해갖고 단도검을 하나 딱 옆에 놔둔 거예요. 칼을. 그랬는데 이제 다 여자들이 거울 잡고 뭐 빗 잡고 뭐 놀이개 잡고 하는데 어떤 여자 하나만 이제 칼을 딱 잡은 거죠. 그때 이제 오디세우스가 손을 탁 잡고 하와이오 아킬레우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오디세우스한테 잡혀서 이제 전쟁에 이제 끌려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장수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될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서약한 대로 이제 메넬라우스가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옛날에 맹세하지 않았느냐? 헬레네가 유사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남편과 헬레네를 위해서 하기로 이걸 선언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리스 모든 폴리스에서 이제 지킨 거예요. 그 순식간에 이제 배가 모이기 시작한 거죠. 트로이를 쳐들어가겠다고 하는 명분을 이제 얻었으니까. 근데 사실 순식간이 아니라 그 모이는데 사실 2년 정도 걸렸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아테네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라톤만이고 마라톤 전투가 여기에 이제 아울리스 항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아울리스 항구가 있는데 이 항구에 배 1,000척이 모인 거예요. 배. 트로이를 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바다 건너 이 트로이를 치기 위해서 배 1,000척이 모였어요. 여기서 잠깐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죠. 우리가 몸무게를 잴 때는 킬로그램이고 길이에 잴 때는 미터고 그렇죠. 그럼 아름다움의 단위가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의 단위가 뭡니까? 자, 아름다움의 단위가 1헬렌이에요. 이런 말 들으신 적 있습니까? 이 헬렌이 잡혀갔을 때 그리스 배 1,000척이 뛰었기 때문에 1헬렌
이라고 하는 것은 배 1천척에 밸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움의 단위예요. 그래서 1미리 헬레는 배 한 척이 되는 거예요. 저기 나하고 눈 마주쳤습니까? 배 몇 척 정도 됩니까? 빨리 말해요. 제가 카톨릭 영세명이 헬레나예요. 1천척이야. 그러면은 배 1천척이라니까. 오케이, 이 헬렌 인정. 아니, 그 얘기이세요. 배 1천척에 가치가 있어요. 최숙기 씨. 좋아요. 한두 대가 아니라 1천척이. 그 아름다움의 단위는 1 헬렌이라는 거 알아둡시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다운돼서 좀 웃겨봤어요. 그래서 배 1천척이 이제 딱 집결했는데 이제 배가 이제 여기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 1천척이 여기 대고서 트로이를 이제 치러 가는데 바람이 불어야 배가 가죠. 바람이 불어요. 그죠? 바람이 불어야 갈 거 아닙니까? 무슨 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왜 또 안 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나와요. 자, 바람의 선풍의 신 이제 제피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제피로스도 자기 마음대로 바람을 부는 게 아니에요. 바람 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신들도 계급이 있어요. 아르테미스가 위에 있죠. 아르테미스의 분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왜 또 분노했느냐? 아르테미스가 노는 그 성림에 아르테미스가 있는 그 성림에 사슴들이 뛰어노는데 그 그리스 총연합 사령관인 아가멤논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옛날에 여기에 가가지고 사냥을 하다가 아르테미스의 사슴 한 마리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참 쫀쫀해요. 그 사슴 한 마리를 죽인 것 때문에 그 이후로 아르테미스에게 아가멤논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가멤논이 하는 일에는 이제 아르테미스가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바람을 그 밑에 있는 제피로스가 바람이 불고 싶어도 상위 신이 아르테미스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으니 마음대로 바람을 불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예언가가 항상 나오죠. 예언가가 나오는데 자, 우리 예언가 한번 봅시다. 그리스 최대 예언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누구? 자, 그리스 최대 예언가 누구죠? 그리스 신화라든지 무슨 얘기하면 항상 이 테이레시아스가 나옵니다. 테이레시아스가 나오는데 요번에는 이 예언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엘렉트라에서는 이제 오이디푸스에서도 이제 테이레시아스가 나오지만 엘렉트라 얘기에서는 이 예언가가 안 나오고 또 다른 예언가가 나옵니다. 이제 칼카스라고 하는 예언가가 나와요. 이 사람이 제갈 공룡에 되면은 한 주유쯤 되는 사람이에요. 한 끝발 바로 아래인 사람. 테이레시아스가 아니라 이번에 예언가 칼카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르테미스의 분노를 풀어주려면 아가멤논 방법이 없어. 너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 외에는 이런 가슴 떨리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가멤논은 비즈니스 때문에 이제 전쟁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는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가멤논이 망설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배 1천척이 아울리스 항구에서 바람이 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충성을 보여라. 아가멤논 너는 대장이 돼서 뭐하냐 계속 하여서 아가멤논이 결국 자기 딸 이피게네이아를 자 이제 아가멤논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큰 자식 이제 중요한 자식이 이피게네이아, 엘렉트라, 오레스테스 이 셋이 있어요. 그 첫 딸을 이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니까 그제서야 아르테미스가 이제 분노를 풀고 제피로스한테 이제 바람을 불게 해줘서 드디어 배 1천척이 서풍을 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트로이에 간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딸 이피게네이아를 죽여서 그 제물로 바쳤다는 설도 있고 아르테미스가 오케이 너의 충성심을 알았어. 그래서 이제 딸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물 한 개를 싹 덮게 해줘가지고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사슴을 갖다가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제물로 딱 올리려고 보니까 자기 딸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사슴이 죽어 있어요. 이제 아르테미스가 너의 충성을 알았다 이런 말이죠. 이런 얘기가 있지.
자, 이렇게 분위기가 다 읽어서 이제 드디어 출정할 때가 되었어요. 출정할 때가 되었는데 막상 전쟁을 하러 이제 배가 이제 여기에 도착했지만 사실 일리아스 보면은 이 영탐꾼이 정보 수집이 부족해서 그런지 트로이를 바로 간 게 아니라 엉뚱한 데에 가요. 엉뚱한 게. 뭐 미시아라고 하는 이런 데 도착해가지고 엉뚱한 데서 싸워요. 그리고 막 그러다가 막상 그 트로이를 가보니까 트로이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강한 철옹성이거든요. 난공불락의 성이죠. 배 1,000척이면 한 배에 100명씩만 탔어도 무려 10만 명이에요. 그러면 트로이가 함락할 때까지 뭘 먹어야 되는데 그러려니 계속해서 주변성을 공략하는 거죠. 계속 주변성을 공략하고 거기서 나오는 여자들은 전리품으로 챙기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제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과 이제 불화가 이제 안 좋은 감정이 생기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리아스 이야기는 사실 이 부분부터 하는 겁니다. 일리아스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그 분노가 이제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왜 있냐고 하면은 그 이제 여러 도시 중에서 빼앗은 전리품 중에 브리세이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 브리세이스라고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아킬레우스의 전리품이었어요. 아킬레우스의 전리품이고 아가멤논의 전리품은 아폴론의 사제의 딸이에요. 사제의 딸했는데 이 사제가 와가지고 아가멤논한테 와가지고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나 아폴론의 신관이야. 감히 내 딸을 건드려? 안 돌려주면은 안 좋을 걸 했는데 아가멤논이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 네 할 때만 해봐라 했더니 진짜 이 사제가 아폴론한테 가서 일렀어요. 이거 이제 일리아스에 나오는 얘기죠. 그 아폴론이 그래서 분노해서 9일 동안 그리스 쪽에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 화살이 의미하는 건 이제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의 군인 진영에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군인들이 막 죽어나가 버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해서 아가멤논이 그 사제의 딸을 돌려줘 버려요. 리턴하고 말죠. 그러고 말았으면 괜찮은데 이 아가멤논이 자기가 사령관이고 부하장군이라고 아킬레우스한테 가가지고 너 예쁜 여자 이 때문에 이리 줘 해가지고 브리세이스를 뺏어가 버려요. 여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킬레우스가 굉장히 분노해 있는 요 상황부터 일리아스가 시작됩니다. 그 일리아스의 분노가. 그로부터 약 50일 정도의 전쟁 얘기예요. 대충.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아킬레우스의 분노와 이제 그 얘기죠. 그렇게 하고 이 얘기는 사실 그 굉장히 잔인해요. 일리아스 이야기는 굉장히 잔인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 트로이 성이 함락되지 않으니까 계속 주변의 성을 이제 뭐 공략한다든지 휴전 상태든지 이런 게 지루하게 돼요. 이제부터 안 되겠다 해서 신들이 등장을 하죠. 신들이 보니까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신들이 나타나서 인간들을 이제 부죽해요. 나가서 싸워라 이제 자꾸 부죽히는 거죠. 그러다가 신들끼리 말싸움도 안 해요. 무슨 일도 생기고 신과 인간이 싸우는 일도 나와요. 아까 그 왜 트로이 편 중에 아레스라고 하는 신이 있다 그랬죠. 이게 전쟁의 신 제우스의 아들인데 이 일리아스는 좀 바보 같은 역할로 나와요. 이 신이 인간과 싸우다가 인간이 찌른 창에 배를 찔려가지고 도망오는 장면이 나와요. 이 신이. 그것도 전쟁의 신인데.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지루한 상태가 계속되다가 이제 장군 대 장군들이 싸우는 이제 명불허전의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헬레나를 사이에 두고 헬레나를 잃은 그 그리스 장군 메넬라오스와 도둑놈 남편 이제 페리스가 이제 싸움을 하게 된 거죠. 페리스와 헬레나가 이제 싸우는데 1대1로 싸우는데 메넬라오스를 이길 수가 없죠. 대장군이니까. 이 사람이 목동이나 하던 사람이니까 메넬라오스가 페리스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 아프로디테가 페리스를 번쩍 들어서 헬레나의 품에다 안겨주는 얘기로 나와요. 그래서 또 싸움이 또 흐지부지 돼요. 싸움이 또 흐지부지 되고
전쟁 안 나가다가 또 싸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아까 그 브리세이스 사건 때문에 난 전쟁 안 하겠다고 자기가 가지고 온 50척의 배를 이선으로 후진시킨 거예요. 그래서 전쟁 안 하고 이제 바라만 보고 있다가 이제 그 아킬레우스의 친구인 파트로클로스라고 이제 중요한 장군이 나옵니다. 이제 파트로클로스가 나오는데 그럼 내가 나가서 나라도 싸울게. 이거 뭐 전쟁하러 나와서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의 갑옷과 투구를 쓰고 나가서 헥토르와 싸우는 거죠. 트로이의 최고의 장군인 이제 헥토르와 싸우게 되는 거죠. 헥토르와 싸우는데 헥토르는 인간 중에서 최고의 장군입니다. 아킬레우스하고 다른 게 아킬레우스는 어머니가 신이잖아요. 헥토르는 순수한 인간의 혈통 중에서 가장 용감한 장군이 헥토르예요. 그 헥토르가 파트로클로스를 죽이죠.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킬레우스가 싸움에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전쟁 안 하겠다고 한 아킬레우스가 다시 뛰어들어와서 이제 헥토르와 싸우는데 자기 친구의 복수를 위해서 이제 아킬레우스가 헥토르를 죽인다는 그 얘기인데 일리아스 전체를 보면은 얘기가 후지하게 잔인해요. 뭐 도끼로 머리를 쳐가지고 눈이 튀어나오고 창이 찔리고 창자가 쏟아져 나오고 무지 잔인해요. 이 일리아스 읽어보면은 왜 우리 그 영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첫 장면 있지 않습니까? 막 피가 막 튀는 그 장면 그대로 막 찍고 있잖아요. 일부러 리얼한 그 장면. 그 일리아스 읽으면 거의 그러한 장면이 연상이 돼요. 그렇게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딱 한 장면 서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은 바로 아킬레우스의 칼에 죽은 이제 헥토르가 죽자 이제 그의 아내 안드로마케라고 있습니다. 안드로마케가 남편이 죽었다는 비보를 전해 듣고 이제 그 미쳐서 뛰어나가는 그 장면이 그녀를 장식하고 있었던 아름다운 머리 장식품이 바람에 흩날리는 그런 그 모습이 이 호메로스가 묘사한 부분이 일리아스 중에서 유일하게 서정적인 장면으로 한 장면 나옵니다. 그 헥토르 대장군이 죽었을 때 안드로마케 그 부인이 뛰어가는 그 장면. 참 서정적이에요. 유일하게 한 장면 나와 있죠. 자, 전쟁 얘기를 굉장히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거 관련된 문학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거고. 자, 이제 이야기는 막바지에 들은 거죠. 그 일리아스의 이야기는 자, 트로이 전쟁은 10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10년 동안 무지무지하게 많은 이야기가 있고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리아스 이야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요 끝에 거의 끝날 때쯤에서부터 얘기해요. 요 끝날 때서부터 아킬레우스가 분노를 일으켰죠. 자기 브리세이스라고 하는 전리품 뺏긴 거로부터 분노로 시작해서 약 한 50여일 정도 특히 마지막 한 일주일에 얘기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의 끝이 바로 이 헥토르가 죽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찾아온 거죠. 아버지 프리아모스가 찾아와서 내 아들의 시신을 좀 돌려달라. 너의 아버지 같은 이제 그 사진을 봐야 돼요. 이제 7번째 그림을 보십시오. 그 7번째 그림이 바로 그거죠. 아킬레우스가 헥토르를 죽이고 그 시신을 자기 친구 파트로클로스의 그 무덤을 주위를 돌면서 12일 동안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렇게 시체를 마차에 끌고 다니면서 했던 거죠. 했는데 아버지가 그 트로이 성 위에서 보면서 보다 못하니까 이제 밤에 몰래 찾아오죠. 아킬레우스를 찾아와서 프리아모스 아버지하고 아킬레우스하고 이제 단판을 짓는 거죠. 요 마지막 장면이 또 살짝 서정이 나옵니다. 아킬레우스는 친구 파트로클로스를 잃어서 슬프고 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서로 엉엉 붙잡고 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헥토르의 시신을 아버지한테 돌려주고 장례 치르라고 12일간 휴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프리아모스가 헥토르를 장례를 치르는 그 장면으로 일리아스는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일리아스에게는 아킬레스의 분노에서부터 헥토르가 죽어서 장례 지내는 걸까지만가 일리아스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아킬레스는 뒤에 화살 맞고 죽죠. 페리스가 쓴 화살에 아킬레스 건을 맞고 이제 죽는 그 아킬레스가 죽는 얘기. 트로이 목마 이야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트로이 목마 이야기 우리가 일리아스하고 헷갈리는데 트로이 목마 이야기는 일리아스에 전혀 안 나옵니다. 이건 꼭 알고 있읍시다. 책을 안 읽었어도 일리아스의 트로이 목마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리아스의 다음에 나온 후속 이야기들과 다른 작가들이 쓴 트로이 전쟁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이지 일리아스 트로이 전쟁 이야기 트로이 목마 나오지 그렇게 하면 트로이 일리아스 읽은 거 아니에요. 읽기도 힘든 책이지만 절대로 안 나옵니다. 보면은 그 호메로스가 쓴 그 다음 작품이 이제 오디세우스가 있잖아요. 오디세우스가 계속 그 간간히 이 트로이 목마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로마 건국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지은 그 아이네아스, 그 다음에 3대 비극 시인들이 전부 다 이 그 뒷작품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우리가 트로이 목마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지 결코 일리아스에서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후속 이야기하고 이제 아가멤논의 기한, 아킬레우스와 유지논의 이야기 이제 이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누가 언제 끝내냐고 왜 질문하시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좀 다른 얘기죠. 트로이 전쟁 얘기 아니라 이제 우리가 관련된 오늘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은 여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후속 이야기에서부터 보면은 아킬레우스의 탄생과 죽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킬레우스는 태어날 때서부터 이미 전쟁에 나가면 죽을 운명이라고 하는 그런 신탁이 있어가지고 그 어머니 테티스가 스틱스 강물에다 이제 뒤에 발을 잡고 물에 넣어서 불사신을 만들어주죠. 그 강이 이제 스틱스 강입니다. 이 스틱스 강인데 그 스틱스 강물에 어머니 테티스가 아킬레우스를 이제 거꾸로 이제 물에 담아서 불사신을 만들어준 것까지 우리는 다 이야기를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이 스틱스 강이 의미하는 또 다른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이승과 저승을 구분하는 강이 5개가 있답니다. 그 첫 번째 강이 스틱스 강이에요. 스틱스 강, 이제 강이 있고 무슨 강이 있고 맨 마지막 강, 이 강을 건너야 비로소 우리는 저승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그 이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거지만 이제 그 벳사공 카론이 동전 한 입씩을 받고 이제 영혼들을 갖다 이렇게 그 강을 건너주는데 그 첫 번째 강이 스틱스 강이고 맨 마지막 강이 중요해요. 요 강을 건너면 우리는 비로소 저승에 간다고 하는데 이 강 이름이 뭐죠? 그것도 재밌어요. 그 힌트 이문열 소설. 이 강을 넘어가면 우리는 이승의 모든 네, 그거예요. 이 강을 건너가면 이승의 모든 번뇌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비로소 깨끗한 영혼이 이제 저승으로 넘어간다고. 스틱스 강이 나와서 이 얘기를 나오게 한 거죠. 그 레떼강, 스틱스 강 얘기하면 이제 레떼강 얘기하고 싶어서 그걸 좀 꺼내놨어요. 자, 이제 진짜 재밌는 얘기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제 트로이 목마 얘기를 해야죠. 그죠? 트로이 전쟁 얘기는 그다지 할 얘기는 없고 목마 얘기가 재밌죠. 트로이 목마. 자, 이제 그 트로이 목마 이야기 이제 트로이안 자, 이제 트로이 목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트로이가 이 전쟁이 지루하게 되고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하니까 이제 오디세우스가 꾀를 쓴 거죠.
이 철옹성은 도대체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 꾀를 쓴 거예요. 이제 오디세우스가 커다란 목마를 만들어서 그 안에 40명을 매복시켜서 트로이 성 앞에 놔두고 가버린 거죠. 트로이 사람들이 그 성 사람들이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웬 말이 하나 있어서 그 말을 이제 가지고 갔다. 이제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성문이 열리고 했다. 뭐 그 얘기인데 이제 그 얘기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트로이 목마를 그 트로이 성 앞에 놔두고 갔을 때 트로이 사람들 중에서 이 말은 절대로 들여놔서는 안 된다라고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중요한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카산드라예요. 아까 얘기한 그 헥토르 파리스의 동생, 파리스의 동생 카산드라인데 카산드라를 아폴론이 사랑했어요. 카산드라도 이뻤나 봐요. 아폴론이 카산드라를 사랑했는데 도대체 눈 하나 깜짝 안 한 거예요. 사인을 아무리 줘도. 그래서 아폴론이 먼저 이제 오파를 하나 하는 거죠. 자, 그럼 나는 예언의 신이니까 너 예언하는 능력을 내가 너한테 줄게. 해서 카산드라에게 예언의 능력을 줬어요. 예언의 능력을 줬는데 그러고 났는데도 더 눈 하나 깜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아폴론이 이제 성이 안 차니까 일단 그 그리스 신은 어떤 재능을 준 것을 다시 캔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재능을 무마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죠. 이렇게 큰 재능을 줬는데도 카산드라가 눈 하나 깜짝 안 하니까 그래 좋아 그러면 요거까지도 주지 해서 불신까지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카산드라가 정확히 모든 앞날을 예언을 하는데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의 예언가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코스코 갔을 때 직원이 아직도 그게 기억나요. 가슴에 카산드라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이런 이름을 알게 되면 이 이름을 짓지 못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생각이 아직도 납니다. 네, 카산드라가 절대로 이 트로이의 목마를 데려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게 했으나 누구도 그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운명대로 목마는 트로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라오쿤. 자, 이제 라오쿤은 아폴론의 신관이에요. 아폴론의 신관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트로이 목마를 들여놓으면 우리 트로이에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 같아서 내가 보니까 절대로 들여놓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아폴론의 신관이니까 그리스 쪽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냐면은 바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나오는 겁니다. 포세이돈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 다 된 밥에 다시 다 뿌리냐. 이 아폴론의 신관이라고 하는 라오콘이 목마를 절대로 못 들여놓게 하고 있으니 포세이돈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대항을 하는 거죠. 보면은 이 트로이 섬 앞에 이제 테네도스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이 섬에 사는 마가 이제 아폴론의 신관인 라오콘이 나타나서 저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저 목마를 들여놓으면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스 쪽에서는 이제 포세이돈이 대응하는 것이죠. 포세이돈이 와서 아폴론을 맞상대하려면 이제 포세이돈이 해야 되니까 포세이돈이 그 트로이 앞에 있는 이 섬, 그 테네도스라고 하는 섬에서 뱀 두 마리, 제일 싸움 잘하는 뱀 두 마리를 불러서 얘네들 이리 와봐. 뱀 두 마리를 불러서 이 라오콘과 그의 두 아들을 좀 목졸라 죽이든가 뭐 이렇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뱀 두 마리가 그 그림을 봅시다. 이제 8번째 그림입니다. 그 8번째 그림인데 라오콘과 두 아들을 뱀 두 마리가 칭칭 감아서 이들을 벙어리로 만든 다음에 바닷속으로 빠져서 죽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바로 이겁니다. 이게 라오콘 군상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 아폴론의 신관이 트로이 목마를 들여놓으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것 때문에 포세이돈이 나타나서 뱀 두 마리를 보냈다고 하는 그 이야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 보면 그 지금 터키 아래쪽에 보면 섬이 하나 있는데 이 섬이 이제 로도스라고 하는 섬이에요. 로도스. 우리가 그 그리스 발음으로 로도스라고 하는데 필기할 때는 그 로드 아일랜드 할 때 이런 로드를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 로도스라고 하는 섬에 그 조각가 3명이 있어요. 3인 작가라고 그래요. 폴리도로스라고 하는 작가를 중심으로 3명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조각한 건데 이 조각엔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언제 발견됐냐면은 이 라오군 군상이라고 하는 조각이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발견됐냐면은 그 1506년 교황 율리우스 2세 때 교황 율리우스 2세 이 사람도 그 바티칸을 세계 최고의 도시계로 리모델링 하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율리우스 2세 때 1506년에 이제 이게 발견됐는데 어디에서 발견됐냐면 그 네로 황제가 있었고 네로 황제가 살던 그 궁터를 9번째 황제 네로가 이제 5번째 황제거든요. 6, 7, 8, 9번째 황제가 네로가 살던 이 궁터를 부셔버리고 그 자리에 세운 게 콜로세움이에요. 그 자리에다 이제 콜로세움을 만들어 준 건데 그 콜로세움이 있기 전에 그 네로 궁터가 있던 자리에서 이 라오군 군상이 이제 땅속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거예요. 농부가 쟁기질하다가 이게 발견됐다고 하는 건데 저게 조금 미스테리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시간적으로 따져봐도 1000년 이상을 땅속에 있었어야 되는 건데 1506년에 발견된 거니까 이게 발견돼서 지금 그 바티칸 박물관에 가서 보면은 이게 1000년 동안 땅에 있을 수 있는 재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리석이 너무 깨끗해서 이건 이제 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당시 최고의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가 파서 땅속에 묻었다가 해놓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율리우스 2세에게 뭐 이렇게 좀 사랑받기 위해서 그런 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안 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하여튼 학자들에 의하면 1000년 넘게 땅속에 있었는데도 이렇게 상태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좀 불가사의다 하는 거예요. 라오군 군상이 바로 그 얘기죠. 자, 이제 아이네아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이네아스 이제 로마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로 얘기가 넘어가는데, 자, 이제 트로이가 멸망하고 트로이에 남아있는 장군 중에 이제 아이네아스가 있습니다. 아이네아스가 자기 식솔들과 잔류병들을 이끌고 그 이대산, 아까 그 말했던 이다산에서 모여가지고 아프로디테의 후원을 받고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쭉 카르타고를 거쳐서 비행해서 지금 이게 이제 이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로마가 있고 그 이제 티베리우스 그 아이네아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그 헥토르와 같이 싸웠던 아이네아스라고 하는 장군이 트로이의 잔류병들을 이끌고 지중해를 넘어 이렇게 로마 땅에 도착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아스가 바로 그 얘기예요.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황제가 되니까 시인 베르길리우스한테 대로마 건국을 찬양하는 글을 하나 좀 써봐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베르길리우스가 이 아이네이드를 이제 쓴 거죠. 그건데 그 아이네아스가 지금 이 로마가 있는 로마 위쪽에 티베르 강이죠. 거기에 도착해 보니 그 이제 사투르누스의 3대째인 라티누스가 이제 여기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라틴이 여기서 나오죠. 라티누스가 그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 딸이 이제 라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 이름을 기억해둬야 됩니다. 라티누스의 딸 라비니아와 바로 그 트로이에서 온 아이네아스가 결혼을 하는 것이죠. 트로이의 패잔병인 아이네아스가 지중해를 헤치고 넘어와서 로마에 와서 로마의 공주인 라비니아와 결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난 아들이
아니요, 그건 한참 지금은 1300년대 얘기입니다. 트로이 전쟁 끝나고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BC 753년이에요, 그죠? BC 753년이니까 이 사이에 이제 갭이 있는 거죠. 아에니아스가 여기 도착했을 땐 1200년 정도 됐겠죠? 1200년, 1250년. 네. 여기에서 사이에 나온 게 이제 아스카니우스라고 하는 아들이죠. 이게 이울루스라고도 하고요. 이 아들이 지금 로마 땅의 밑에 있는 알바론가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오늘날 로마의 토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알바론가에서 쭉 나가다가 이 맨 밑에 있는 황녀, 마지막 황녀, 로마의 마지막 황녀인 레아 실비아라고 하는 황녀가 있어요. 이 레아 실비아와 군신 마르스가 이제 레아 실비아가 깜빡 잠든 사이에 마르스가 와서 꿈속에 나타나서 이제 씨앗을 주고 가요. 그 씨앗이 영어로서 난 게 바로 로물루스와 레무스예요. 그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성인이 돼서 기원전 753년에 오늘의 로마를 세운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이 이야기를 만든 그 아이네아스 이야기가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 아이네아스는 결국 트로이의 패전병이 돼요. 멸망한 트로이의 잔류병들을 끌고 지중해로 와서 티베리우스 강에 도착해서 오늘의 로마를 세웠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야기. 자, 이제 아가멤논의 기환, 이제 아가멤논의 비극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가 딱 20분 남았는데 어떡하죠? 시간이 되면? 자, 아가멤논이 이제 전쟁을 마치고 이제 총사령관 아가멤논은 집에 귀환을 하는데 집에 귀환할 때 이미 분위기는 안 좋았던 거예요. 미케네는 분위기는 지금 자, 이제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이제 이게 아가멤논의 아닌데 이미 이 사람은 아이기스토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눈이 맞아서 지금 살림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아가멤논이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이제 귀환을 하고 있는 거죠. 귀환을 할 때 아가멤논도 전리품으로 아까 그 얘기했던 카산드라를 데리고 와요. 그 카산드라를 아가멤논이 데리고 오는데 미케네에 도착하는 그 날로 아가멤논은 바로 그 아이기스토스한테 죽습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겠어요. 그 마지막 그림을 보면은 그 아이기스토스는 사실 아가멤논의 사촌이에요. 사촌인데 이제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겠는데 아내 그 클리타임네스트라한테 저기 졸고 있는 네 남편 아가멤논 죽여라. 계속 그게 조르는 장면이죠. 게랭이 그린 그림인데 말이죠. 피에르 나르스 게랭인데 이 그림이 참 우스운 게 아가멤논한테는 어떤 신탁이 있냐면 전쟁에서 돌아온 아가멤논은 이건 재미있어요. 바다에서도 안 죽고 땅에서도 안 죽는다고 하는 신탁이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냐면 아가멤논이 이제 집에 도착을 했죠. 이제 미케네 집에 도착했어요. 그 클리타임네스트라 전리품을 데리고 이제 왔는데 집에 왔으니까 샤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샤워를 할 적에 한쪽 다리는 땅에 있고 한쪽 다리는 이제 물을 들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이기스토스가 원래 죽이는 걸로 되어 있어요. 얘기는. 이야기는. 그리고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데리고 전리품 카산드라 그 여자를 죽이는 건데 그 이야기에 대한 그림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정작 이 그림이 그렇게 유행하는 거예요. 이 그림. 되게 아가멤논의 죽음 하면은 이 그림만 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사실은 스토리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아가멤논이 몸을 씻으려고 물에 발을 담그는 그 순간 육지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그 순간에 신탁대로 아이기스토스가 이제 칼로 찔러 죽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비극이 시작되는 건데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왜 이렇게 그러면 또 지 남편을 이렇게 미워하냐면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원래부터 편안하게 일반적으로 데려온 여자가 아니고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여자였어요. 근데 아가멤논이 그 아버지와 남편을 죽이고 뺏어온 여자예요. 예. 그러니 무슨 좋은 감정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전쟁하러 나간다고 자기 딸을 또
제물로 바치고 나갔으니 클리타네스트라는 남편이 왼수죠. 그죠? 남편들이 왼수니.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이제 아트레우스 가문의 저주 얘기할 겁니다. 이 얘기가 조금 복잡하고 긴데 그 아가멤논 가문의 저주를 얘기하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지난번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할 때 오이디푸스 가문의 저주는 2대 내지 3대에서 저주가 끝나는데 이 집안의 저주는 5대를 내려가요. 5대를 갖춘 저주가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도가 필요 없으니까 이제 제우스가 있고 제우스 아들 이제 탄탈로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 펠롭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가 이제 1대예요. 이제 5대에 걸쳐서 엘렉트라가 이제 저 맨 밑에 나오겠죠. 5대에 걸쳐서 이 집안의 비극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제 엘렉트라 얘기할 때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됩니다. 제우스 아들 탄탈로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쓸데없는 짓을 해요. 그러면 비극으로 가야 되죠. 탄탈로스는 무슨 짓을 했냐면 과연 신들이 올마이티한가? 신들이 과연 올마이티하냐? 신들이 과연 올마이티할까? 라는 걸 탄탈로스는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치 신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의 고깃국을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 고깃국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과연 이것이 인간의 고기로 한 것인지 짐승의 고기로 한 것인지 과연 알아맞힐까라는 걸 시험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탄탈라이트. 쓸데없는 짓을 하죠. 쓸데없는 짓을 하면 이제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다 보고 이것은 인간의 냄새가 나니까 모두 안 먹었어요. 그런데 딱 한 명만 먹은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은 데메테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농경과 곡식을 관장하는 여신이에요. 이 데메테르가 이 초대받은 이 상태에서 사실 굉장히 큰 슬픔에 빠진 거예요. 그 왜 슬픔에 빠졌냐면 딸이 페르세포네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이 페르세포네라고 하는 딸을 지하의 신 하데스,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가 이제 세상을 3분에 갔잖아요. 지하를 관장하는 하데스가 포세이돈을 잡아간 거예요. 강제로. 그러니까 그 슬픔에 데메테르가 슬픔에 빠져 있다가 얼떨결에 엉겁결에 펠롭스 고기를 그냥 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계속 슬픔에 빠져 있으니 지상에서 곡식이 자라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이 즐거워야 곡식이 나는데 슬픔에 빠져 있으니 자식이 된 슬픔에 곡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아니 우리도 인간이 제사를 지내야 흠양이라도 할 텐데 데메테르가 이렇게 슬픔에 빠져 있으니 안 되겠다 해서 제우스가 하데스를 찾아가서 너가 페르세폰에 돌려보내줘라. 인간들이 제사 곡식을 거둬서 우리한테 제사를 지내야 우리도 뭘 좀 먹을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데스가 돌려주긴 돌려줘야 되는데 다 보내주지 않고 그러면 1년 12달 중에서 내가 3달만 내가 데리고 있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데스 3달만 데리고 나머지 9개월 동안은 그러면 페르세폰에 돌려보내줄게. 그래서 그 9개월 동안에 곡식이 자라고 농경 문화가 일어나고 하는 것이고 이제 페르세폰에가 지하로 들어가는 겨울 3개월 동안은 곡식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순간에 지하에 가 있는 순간에 데메테르가 먹는 바람에 펠롭스 고기는 이제 얼떨결에 먹은 거죠. 신들이 이것을 알고서 이제 이 이야기 이렇게 끝나고 탄탈로스 이놈을 이제 혼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탄탈로스를 지하에다 감옥에 넣었죠. 그 지하가 바로 타르타로스예요. 스펠링이 비슷해요. 탄탈로스는 그 사람 이름이고 이건 지옥이죠. 타르. 그 왜 단테 신곡 보면은 이렇게 지옥이 이렇게 묘시되어 있죠. 깔때기 모양으로. 여기가 지옥 중심이고 이 지옥은 타르타로스라는 지옥은 절대로 못 나오는 거예요. 이 윗부분의 지옥은 이제 경미한 죄를 진 그 에레보스라 그래가지고 경미한 사람들이 있는 지옥. 이 타르타로스에다가
탄탈로스를 쳐박아버린 거예요, 신들이. 근데 그냥 넣은 게 아니라 물 속에다가 쳐박아놔요. 그래서 목이 마르면 물을 먹으려고 하면은 물이 밑으로 쏙 내려가요. 알죠? 물가에 있는 과일을 따려고 하면 과일나무가 쏙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도대체 감질나게 계속 만드는 거죠. 영혼이 아무것도 못 먹을 허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의 탄탈라이즈 있죠. 그 영화 탄탈라이즈 감질나게 하는 거. 이게 이 탄탈로스에서 나온 거죠. 그런 거예요. 그 이런 쓸데없는 짓을 갖다가 신을 시험한 죄로 지옥에 빠진 거죠. 그 1대 아버지는 이렇게 이제 받았고, 자, 두 번째 2대 펠롭스. 신들이 생각하니까 펠롭스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가마솥에 놓고 이제 다시 삶아서 다 껴맞추게 해줬는데 이 데메테르가 먹은 살 한 점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어깨뼈예요, 양쪽에. 근데 양쪽이 어깨에 넓게 하얗게 됐어요. 그 펠롭스의 후손들은 양쪽 어깨가 이제 상아가 이제 들어가는 그런 형상이 된 거죠. 자, 이 사람은 또 어떤 못된 짓을 했냐? 자, 이제 피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탈리 피아사가 아니라, 아이고, 지웠네. 그리스에 이제 피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피사의 공주를 또 좋아했어요. 이 또 펠롭스는 이제 신들이 살려줬더니 이놈이 또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피사의 공주를 사랑했는데 이 아버지가 어떤 신탁이 있냐면 이 아버지는 어떤 사유가 얻어 그 사유에게 반드시 죽음을 당하는 운명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기 접근하게 되면은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쳐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근데 이 아버지가 마차를 그렇게 잘 타요. 마차를 잘 타가지고 펠롭스와 이제 그럼 네가 나하고 해서 마차를 경제 이기면 내가 내 딸을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펠롭스가 아무리 봐도 자기가 이길 것 같지 않으니까 이 집안에 있는 마부를 꼬셔서 그 마차에 볼트 하나를 풀어놓으라고 이제 계획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마차 경기했을 때 아버지가 죽고 이제 피사 공주를 취하게 된 거죠. 그래 못된 짓을 하는데 마차 그 마부하고 계약이 있었어요. 네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이 피사 공주를 너한테 하룻밤 먼저 자게 해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한 거예요.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 마부는 그렇게 했던 건데 정작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펠롭스를 그 마부를 바다에 집어던져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그 마부가 바다에 빠지면서 죽을 때 네 자식들에게 두고두고 저주가 내리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그 저주들이 막 나옵니다. 그 우리가 막장 드라마 얘기는 이제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 다음부터가 이제 무지 복잡한데 이 펠롭스의 아들 중에 이제 아트레우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트레우스 가문의 이제 저주라고 보통 해요. 이 여기서 이제 심각하니까 그 다음에